몸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진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고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력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바로편 선모의원 원장 한병찬입니다. 일시적으로 무리해서 피로가 쌓인 일반적인 피곤함과 달리 만성 피로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여러 가지가 겹친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쉰다고만 해서 낫진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자도 피곤해요. 주말에 몰아서 자도 피로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져요. 머리가 멍하고 무거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요.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의 호르몬 기관들도 건강하고 근육도 많은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만성 피로가 호발하게 되지만 과도한 경쟁 사회로 진입한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뚜렷한 질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가장 먼저 감별해야 하지만 의외로 간과 갑상선이 원인인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고 다른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신피로, 부신기능 저하입니다. 사실 만성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부신이라는 장기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신은 이제 부관장 같은 말을 할 때 쓰이는 부랑 신장의 신이 합쳐진 말인데 말 그대로 신장 옆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만성 피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코티솔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너무 오랫동안 과다하게 노출되었다면 어떨까요?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코티솔을 분비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마치 당뇨 환자에서 췌장 기능이 고갈되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바닥나는 그런 현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호르몬, DHEA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활력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은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좌측 위에 콜레스테롤에서 성호르몬 분화가 시작돼서 두 번째 줄에서 DHEA, 아래로 쭉 가면 코티솔로 가죠. DHEA는 전구 호르몬으로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이 좋은 호르몬으로 분화돼서 몸에 활력을 주어야 되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이 모자라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DHEA로 못 가고 전부 코티솔로 가게 됩니다. 활력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만성 피로는 더욱 가속화되고 만성화됩니다. 여기까지가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인 부신 피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이 공장이 영양 불균형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피로라고 부르는 만성 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세 번째는 뇌피로, 신경 전달 물질 저하로 인한 만성 피로인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정확히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는 보셨죠? 뇌에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육체의 피로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우울하고 의욕 없고 귀찮고 짜증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우울감, 무기력감, 만성 피로, 번아웃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피로 환자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피로이며 잘 쉬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잘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히 운동을 하면은 만성 피로는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치료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고요. 하물며 만성 피로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킬 에너지 자체가 고갈돼 있습니다. 네, 이건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2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머님한테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분은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피로감이 극심해가지고 퇴사를 하고 1년 이상 쉬기도 했는데 집 앞 외출은 물론이고 집안일조차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어머니 걱정도 심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젊은 분들은 짧은 기간 내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좀 2달 넘게 치료를 하는 그런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울은 아니고 진짜로 만성 피로가 극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은 이분이 너무 감격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혼자 집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5분 이상 외출했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만성 피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남들은 이렇게 쉽게 하는 일상생활조차도 이분한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스스로 몸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변화를 느끼셨고요. 그날 그 환자분의 웃음을 보면서 저도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그걸 함께 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많은 치료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즘 스냅피라고 많이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셨을 텐데, 자율신경 치료 스냅피라고 하는 이제 주사 치료가 있고요. 저희 병원 다른 큰 줄기는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검사들을 통해서 좀 생활 습관이나 모자란 영양소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둘 다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스냅피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치료고요. 사실 저희 병원 오시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치료 받으러 오시는 거고, 스승님께서 개발하신 치료인데,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건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건 자율신경이 아니고 체성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뭐냐면은 심장, 뭐 위장 이런 것들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몸의 흉추, 등 쪽에서 나오는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몸의 각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뭐 머리로 가고, 여기는 심장으로 가고, 여기는 위장, 뭐 생식기 이런 식으로 각 장기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손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있으면 다리에 문제가 생기듯이 흉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곽인장, 한마디로 쪼여져 가지고 각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걸 이제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쪼여지고 있는 근육들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펴주게 되는데요. 주사를 통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자율신경 치료인데,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저희가 뭐 스테로이드나 뭐 진통제 이런 걸 써가지고 화학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쪼여져 있는 근육들을 펴줘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그럼 각 장기로 가는 혈류가 다시 원활해져서 기능이 정상화가 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스냅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커피와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카페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효과와 활력을 증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몸에 피로가 좀 쌓이고 있는데 그냥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차단만 하는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피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카페인의 기능보다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만성 피로 환자분들은 특히 아침에 낮은 혈중 코티솔 레벨로 인해서 각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카페인으로 억지로 레벨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당장 매일매일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버틸 수 있지만, 코티솔 일중 변동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결국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무심 피로가 진행되게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술, 당분, 중독 수준으로 이제 과도한 운동하는 것도 비슷한 작용으로 코티솔과 부신 기능의 회복을 장기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만성 피로 없이 건강했던 분에게서 발생한 그런 단기적인 무리한 일정이랑 뭐 수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급성 혹은 아급성의 피로는 한두 번 몰아서 자는 정도의 휴식만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몸의 기관에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피로 회복도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주말에 애들이랑 나가놀 생각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잔다면서 잔소리만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은 언제나 좋고, 그로 인해서 근육량이 늘어난다면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만성 피로 환자에서는 운동을 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또한 과도한 운동은 부신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운동이 과도하다는 게 개인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서 처음에는 남들 수준의 평범한 운동도 심한 만성 피로 환자에게는 과도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태를 봐가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로라는 증상 자체가 뭐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증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피로만 느끼는 정도의 상태에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만성 피로 그 증상이 가깝다고 생각되시면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만성 피로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은 이미 영양제를 좀 산더미처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잘 모르시니까 여기저기서 좋다고 추천받은 것들을 전부 드시는 식인데, 제가 살펴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도 많고 또 겹치는 영양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만 드시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영양제 개수도 줄어들어서 먹기도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음식 골고루 먹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은 졸립고 살도 찌고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스탠딩 데스크 같은 거 이용해서 서서 일하시거나 일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몸을 좀 움직이면서 휴식을 하시고, 식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가공 탄수화물 같은 나쁜 음식은 최대한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활습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있는데요. 뭐 이건 음식도 수면도 운동도 아니고 의외로 관계성입니다. 외로움, 사회적 단절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도 올 코즈 모탈리티, 즉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도가 흡연이나 운동 부족급으로 비교된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많은 질환이 예방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내 몸을 좀 더 돌봐야겠다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이기 전에 스스로를 챙겨주세요. 건강 온터뷰가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